자, 지금 뭐 전국의 모든 보도 채널들은 지금 이제 북한의 핵 문제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많이 진전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좀 그렇고요. 네. 우리 이제 북핵 전문가 나와 계시니까 오늘 든든하게 언론의 속성을 우리가 먼저 일단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론의 속성은 자극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거든요. 북한은 미국과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 핵을 만들어요. 이제 그 핵의 더 강력함을 만들기 위해서 수소폭탄을 만들어요. 그럼 언론이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그 핵이 서울에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까지 만들어줘요. 제가요, 네. 지금 오는 길에 그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 기사. 딱 그 제목이 나와서 무슨 이런 기사를 다 쓰냐고, 지금. 그게 언론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팩트만 전달해줘도 되는데 팩트만 전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별걸 다 해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 분위기가 더 경색돼요.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래서 지금 북핵 실험에 미국이 꺼낸 대북 압박 카드 3가지? 그 압박 카드 3가지라고 하는 게 잘 들어보면 굉장히 어마무시한 것들이에요. 정말 전쟁이 날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더라. 첫 번째,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성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 위협은 엄청난 군사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워딩만 갖고 보면 지금 당장 북한을 미국이 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북한이 미국을 공격했을 때 대응을 강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한 이야기인데 이 워딩만 쭉 갖고 보면 지금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었죠. 예, 근데 이 말이 막 심할 때는 별로 뭐 그렇게 큰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고 큰일이 일어나기에 전조는 폭풍의 핵처럼 오히려 조용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지금 오히려 걱정할 지점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걱정해야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 미군이나 그다음에 미국인들이 소개 명령을 받았다. 맞아요. 그거 중요해요. 그 상황이 이게 가장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소개 명령이 내려졌다고 바로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진 않겠지만 일단 소개 명령이 내려지는 건 군사적 대응을 우선적 옵션으로 고려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죠. 근데 저는 늘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나오면서 생각하는 건 한반도는요. DJ가 얘기한 4대 강국 보장론의 틀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반도를 규정한 군사적으로, 군사 외교적으로 규정한 것 중에 가장 탁월하고 계속 작동하는 현실적인 게 4대 강국 보장론인 것 같아요. 한반도엔 전쟁이 일어나기 힘들다. 그렇죠. 그거는 미일 중소의 이해관계가 여기서 중첩되기 때문이다. 그게 4대 강국 보장론의 핵심이거든요. 한국이 6.25란 나라를 겪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직도. 네, 네. 근데 6.25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 나기 힘들다는 역설도 있어요. 그리고 네. 북한이나 한국이나 사실은 두 쪽 다 원하는 건 평화입니다. 북한은 핵을 가짐으로써 평화를 주려고 하고 한국은 그 반대인 거죠. 혹시 우리 이 전대위님 네, 복무 중일 때 북한 핵실험 한 적 있죠? 한 번이라도. 있습니다. 네. 군대 내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뭐 외출 외박이 통제가 되고 그게 제일 웃기단 말이야 이게. 아니 웃기기도 하고 네.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하니까. 네, 왜냐하면 원래 그래요. 네, 병사리나 간부들이 가장 느낄 수 있는 평화로운 시기에 느낄 수 있는 이제 가장 강력한 그게 이제 외출 외박 통제. 휴가자 네. 복귀 같은 건 안 했죠, 그래도. 휴가자 복귀까지는 안 하고, 네, 이제 휴가자가 예정되는 사람들은 뒤로 계속 밀리는 거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간부들도 이제 휴가가 다 통제가 되고. 그때 중대장은 어때요? 그 상황 되면 속으로 어떤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제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북한이 얘네 또 이러다 말겠지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시기만 지나가면 이제 풀리니까 네, 이제 병사들을 독려할 때 그렇게 독려를 하죠. 이제 지금 잠깐 긴장하고 이 시간만 지나가면 다시 풀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상상은 안 한다는 얘기네요. 네, 뭐 제가 있을 때까지는 전쟁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북한 핵은 뭐 찬양할 건 못 되지만 근론적으로 말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안 일어나게끔 만드는 방어 요소는 분명히 돼요. 북한도 우리가 핵 개발하는 건 남한용이 아니라는 걸 공식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벌벌벌 떨면서 외출 해박을 금지시키냐고. 핵에 의한 전쟁 억지력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의 마냐를
미국이 실갱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하는 거 보면요. 어떤 면에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을 만큼 갑자기 장사의 시각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니까요. 네. 저는 이 전 과정에서 지금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트럼프의 태도, 그리고 가장 거부감이 큰 게요. FTA 폐기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미국 내에서도 지금 역대 어느 대통령도 안보 문제를 경제와 이렇게 직접적인 협상 테이블에 동시에 올린 대통령이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국 국민들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서 탄핵까지 갔듯이 정말 미국 국민들은 되게 어떤 데 보면요. 놀랄 때가 있어요. CNN에서요. 길거리에 가는 아무 미국인에게 흑인이건 백인이건 뭐 히스패닉이건 딱 마이크를 대잖아요. 그럼 어떤 정치 상황에 대한 얘기도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 이게 아주 분명하게 다 말을 해요. 그래서 저게 언어의 힘인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게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해요 진짜. 이게 사실은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정답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관점이 없어. 세상에 어떤 느낌이냐면요. 사람한테는 내용, 팩트, 선, 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감정이거든요.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트럼프 편 북핵 때문에 들어주고 싶어도 그 정서가 저 나쁜 놈이니까 동지애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이 안 만들어지는 거라고. 네. 국민 정서라는 걸 감안하지 않은 채 뭔가를 행하니까 이렇게 엇박자 놓는 거고 이야기를 들어본즉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설레발 치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요 보수 언론과 지금 야당 일부가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FTA까지 폐기를 들고 나오니까 미국 내에서 비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야당만 트럼프를 비판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그 반국익적 이런 행태를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한미 FTA를 폐기하려면은 미국 의회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다수의 의회 의원들도 한미 FTA 폐기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예, 공화당 의원도 반대해요. 네. 예. 키게 된 게 이게 한미 FTA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수 반대했지만 사실 미국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환영을 받지 못한 국민들이 스스로 한미 FTA의 관계를 완전히 역전시켜준 그 결과가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네. 미국이 유리할 것처럼 돼 있던 협상이었지만 결국엔 국민들이 이겨낸 결과물이고 요거를 또 폐기하면 또 뭐 얼마 손해를 보내 만에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한미 FTA 폐기까지 가게 돼서 무역 적자를 얼마나 보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고요. 네, 우리나라는 정말 일부 보수 언론 적폐, 그다음에 일부 야당의 비합리적인 그 행태, 외교에 대한 행태, 이거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어요.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와 모든 무역 중단을 고려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름하여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핵심은 누군지 아세요? 중국이죠. 네,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팔짱 끼고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고 약간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턱 아래서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앉았으니. 그런데 과연 중국이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해가는 이 과정이 싫기만 할까? 결국은 미중 간의 대결 구도 속에서 중국은 전혀 다른 셈법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보수 세력과 보수 언론이 맞닥뜨린 문제는 뭐냐면 전략핵을 들여오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심지어 과거의 새누리 세력의 미국 인맥으로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이런 정말 제가 보기엔 이건 진짜 순진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모자란 거죠. 그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미국의 경우는요. 전략핵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한반도 비핵화 기조가 남북 다 깨져요. 그렇게 되면 일본이 당장 핵 무장하겠다고 나오고 일본은 플루토늄 보유량과 뭐 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미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1990년 못된 시기에 그때 이해찬 총리가 의원 시절에 일본 핵무장 현장을 가다 그렇게 해갖고 그 르포 비슷한 기사까지 만들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굉장히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유했는데 만약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NPT 핵 확산 금지를 미국이 스스로 깬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일본이 핵무기 만들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일본 핵무기, 그다음에 북한 핵무기 사이에서 우리만 순한 양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핵무기 개발하겠다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핵을 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해온 기본 전략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라 그 구새누리 세력이 주장하는 전술핵을 들여온다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핵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현상은요, 언론을 통해서 증폭이 되는데, 지들 입맛대로 이제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까, 네. 국민들은 그 언론의 자세에서 분위기를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거든요. 네. 실제로 정확한 팩트 전달은 북한이 미국과의 이러이러한 관계 때문에 북핵을 개발했고, 남한에는 사실상 위협이 없을 것이며, 그리고 이 문제는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풀려고 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발에 대한 뭐 강력한 뭔가를 주문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정확히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 분위기 시각에서 보더라고요. 언론들 자체가.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네. 지루하고 뻔한 소리 애대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런 건 있죠. 팟캐스트도 저는 포함돼야 된다고 보는데 자기 검열이 아직도 있어요. 북한 문제나 핵 문제 같은 걸 하면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응 방식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들이 설명해 주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속마음까지 들어가서 그렇죠.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만들어진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트럼프 그래서 쪽의 생각은 설명을 해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네, 그게 설명해 말이 주세요. 안 예, 되는 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개발할 길은 없을까? 지금으로선 부정적이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이상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NPT 탈퇴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네. 파키스탄, 북한. 그래서 NPT 탈퇴하는 건데 어떻게 탈퇴하냐? NPT 그 규정을 보면 우리나라에 아주 심대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럴 때 NPT 탈퇴하고 우리도 핵무장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미국이 허용해주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은 왜 북한에게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는지는 사실은 전 방송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설명했는데 네. 지금 한국이 만약에 핵폭탄을 만들려면 기술력은 있어요. 네, 있어요. 세계적 기술력이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다가 미사일 적세라는 걸 제어놓습니까? 네. 핵무기 기술이라는 건 두 가지거든요, 사실은. 하나는 강력한 살상력. 예, 폭발력. 그리고 얼마나 멀리 쏘느냐 이런 네, 거거든요. 네. 멀리 쏘느냐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사일 적세라고 해서 800km? 네. 800km까지 넘지 못하게, 더 이상 그건 개발하지 못하게 로켓들을 네.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해요. 뭐 그런 차원이 있어갖고.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 6차 핵실험이 나면서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버렸다고 해요. 네, 이게 500kg이 제한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6차 핵실험 이후에 통화를 해서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앴다. 이거를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보수 정권 9년 동안 못 해낸 일입니다.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할 길을 미국을 설득해서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저 깜짝 놀란 게 아마 이게 제 예상은 그런 거거든요. 1979년에 미사일 지침을 처음으로 합의를 했는데 네. 그 미사일 지침이 왜 만들어졌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떠돌던 소문이 하나 있었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했다 이런 설이 있었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소설. 근데 그것 때문에 미국이 부랴부랴 니들 그러면 미사일을 그래서 우리가 자주국방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지들은 다 만들면서 한국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38년 동안 지금까지 네. 사거리 이번에 800km로 늘렸다고는 하지만 네. 그런 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주권 국가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전시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시작전권을 찾아오려고 하는 그 지난한 노력의 과정, 예, 그게 다 자주국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저는요, 보수 쪽이 제일 이상한 게, 원래 국방에 대해서 자주국방을 내세우는 게 되게 모든 나라가 보수 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의 일부는, 다 그렇지 않겠죠. 일부는 이상하게 참여정부 때, DJ 정부 때, 자주국방하고 자주국방하는 과정에서 외교적인 뭐 다양한 수단을 쓰려고 그러면 그거 반대하는 거. 그리고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이 많은 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보수라는 이름을 갖다가 지금 완전히 오염시켜놨는데 그렇죠.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고 김장겸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고 네. 이 전대위님 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500km 탄두의 의미. 네, 네. 뭐 이거 탄두 제한의 의미 이런 거. 제한 푼 거. 뭐 이런 거. 좀 전문적 용어로 군대 용어를 쓰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직 의원님과 사실은 민심을 얻고 있는 어떤 직책도 없지만 가장 유능한 정치인을 모시고 계시면 요건 좀 시사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정도는 돼야지 보좌관 자격이 있지. 그러니까 500kg. 예, 500kg. 아니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 한번 네, 해보세요. 네, 네. 500kg의 의미.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전시작전권 그때는 뭐 평시작전권도 다 미국에 있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00kg의 의미는 어쨌든 미국에 약간 저희가 군사적으로도 종속이 돼 있었다. 우리가 네, 우리 저희가란 표현 좀 이상해서 네, 우리가요 우리가 큰일 납니다. 네, 우리가 한국의 국방력이 미국의 이제 어떤 군사력에 좀 종속돼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양국 정상이 만나서 그 제안을 풀었다는 것은 저희가 그래도 자주국방에 전화 통화로. 네, 전화 통화로 이렇게 네. 풀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자주국방에 나가는데 한 발짝 디딘 것 아니냐라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요. 뭐 당연히 저는 보니까 500kg을 탑재해봐야 이 파괴력이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돼요? 500kg. 그냥 그 쏘면 그냥 활주로를 파괴하는 정도로밖에 안 되는데 얘를 쏘면 근데 한 1톤, 2톤 정도 돼야 지하 시설까지 다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요. 다른 데서 안 해주니까 우리가 이 역사적 의미를 막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대학교 때 낫게레바 나라나이 알죠, 훈아님? 우리가요 네. 그때 금서들 읽느라고 예. 1어를 배웠잖아요. 그런데 1어에는 유독 그런 표현이 많아요. 낫게레바 나라나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이. 소데스. 38년. 어머 왜 이러세요? 그렇습니다. 예, 38년 만에. 예. 아. 저도 이제 이런 거에 뭐 군대를 갔다 왔다 그래서 뭐 전략적 이런 거 다 아는 건 아니고. 근데 어쩐지 군대 갔다 왔고 이대위 정도 되면 막 전략적인 거 다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 이대인 병과가 어디였어요? 저 보병이었고 그냥 일반 그 부대였는데 솔직히 이렇게 그 큰 단위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런 거와 뭐 정무적인 그런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까라면 까는. 지시가 내려오면 네, 그게. 그거를 이제 병사들에게 직접 교육하고 실행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안 좋겠어요. 그게 군대에서는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돼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천리행군 하는데 이제 우리 여단장이 뭐 앞에 나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대대장이 나서기도 하는데 집차를 끌고 쭉 가잖아요. 그래놓고 계속 거짓말을 해. 뭐냐면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근데 이게 그날 걸어야 될 거리가 천리행군 중에 한 70km쯤 가는 거리인데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병사들은 15km쯤 가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행군을 해보면 15km 넘어가면서 죽겠는 거야. 더 이상 못 가겠는 게 15km거든요. 근데 15km 갔는데 나머지가 70km니까 한 55km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 거짓말을 한다? 다 왔어 얘들아. 다 왔다고 하면서 그거의 몇 배를 더 가는 거예요. 다 알면 사람들이 힘들어서 안 돼. 앞으로 55km 남았다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네요. 이 네. 걷는 거 저 세월호 안산에서 국회까지 걷고 나서 무릎이 나가가지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무릎이 안 나갈 수도 있었는데 다른 분들처럼 약간 깨도 부리고 그래야 되는데 한다 하면 그냥 진짜 걸었거든요. 저는 진짜로. 그랬더니 무릎 상에서 막판에 질질 끌고 왔어요. 저는 지금도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충격적인 그래요. 이야기가 제 허벅지 바깥쪽에 있는 그 남자들의 털 있잖아요. 네. 피부에 있는 잔털들 이게 그때 군복에 다 쓸려가지고 지금도 안 나요. 깎여가지고 그만큼 많이 걸었는데 참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제 특이하게도 그 부대 내에서 가방끈이 제일 길었어요. 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전 정보 이런 쪽에 그 뭐 잠깐 일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쟁 나면 뭐 전쟁에 대비해서 뭐 저쪽이 어떻게 타격하고 이쪽은 맞고 하는 그 도상훈련 비슷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충격적이었어요. 제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지금 벌써 20년이나 훨씬 넘은 거잖아요. 무슨 얘기 들었냐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나라가 이겨 걱정하지 마. 그때 군부대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언론들은 계속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전력 차이가 지금 현재도 있잖아요. 국방비 차이는 사실은 방산비리 이런 것만 없다면 우리나라가 쓰는 국방비가
북한 전체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핵을 제외한 다른 네. 재래식 무기 포함한 모든 전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더 앞서는 거 아닌가요? 핵을 제외한. 현대식 무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는데 조심해야 될 게 아까 핵뿐만 아니라 이제 생화학 무기 이런 게 양이 엄청납니다. 이번 북한이. 나온 또 EMP까지 나오고. 네, 뭐 이런 그런 것들 재래식 무기도 뭐 세계 3위 수준을 뭐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 그 서울에 향한 포만 수만 장사정 포만 수만 대의 포문을 지금 서울로 향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게 정편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 비교해 보면 우리가 더 압도적인데 그렇습니다. 저런 이야기만 쏙쏙 네네. 뽑아서 핀셋으로 이렇게 알려주니까요.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정편의 의도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도 생소한 게 이런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최고 수준의 뭔가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포들 잠깐 들여다보면 너무 어마무시해요. 맞습니다. 그것도 네. 아셔야 된다는 네,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그 우리 언론의 수준에 대해서 좌절할 때가 무지 많았겠죠. 제가 솔직히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우리 보수 언론의 사설을 분석하다가 제가 마음의 병을 얻어서 그랬다. 정말 그때는 그거를 제가 심지어 그 강남의 논리 공부하는 그 선생님한테 채점해달라 그랬더니 채점 불가라고 했어요. 예. 사설을. 그런데 정말 좌절하는 게 이런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말했는데 지금 레드라인 넘었냐 안 넘었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 그 레드라인이라는 게요. 위험 수위가 높아졌다는 의미로 쓰는 거지. 어떤 선을 정해놓고 여기 꼴랑 넘으면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수 패널들하고 토론하다 보면 진짜 저들이 주장하는 바가 뭔가 저도 그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의원님 토론할 때 네. 내가 옆에 이렇게 막 그 안 보이는 걸로 붙어가지고 마이크 대고 한마디 해주고 싶어. 네. 그래 전쟁이라 하자는 거냐 뭐냐. 그거예요. 네.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 전술핵 그거 우리가 아무리 하자 그래도 미국이 핵 확산 금지라는 기본 기조 안 바꾸면 안 되는데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NPT 탈퇴하면서 지금 우리 위기니까 할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미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북한하고 똑같은 보이콧과 제재 당하는 거거든요. 그 길을 택하자는 주장인지 그 미국을 설득하겠다는데 설득할 수 있는 코드라는 게 없으니까 말이라도 하자는 건지 막 답답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도 또 제가 추미애 대표가 미국하고 북한에 동시 특사를 보내자 그랬어요. 투트랙 전략으로 가자. 저거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당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욕을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갖고 지금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뭔가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들을 잃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당장에 우리 아들 군대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대위도 당장 간다더라고요. 이게 우리 아들은 군대 나가서 죽고 딸들은 유린당하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갖고 제가요 생각을 해봤어요. 추미애 대표는 왜 저런 표현을 했을까? 이게 엄마의 마음이더라고. 전쟁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뭐 명확합니다. 대화와 제재 압박을 동시 병행하는 건데 어떤 시기엔 대화가 주가 되고 어떤 때는 제재 압박이 주가 되겠죠. 근데 대화 시기에 뭐 전쟁 주장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제재와 압박 시기에 누군가 대화를 주장하지 않으면 이건 사회가 브레이크 없이 한 방향으로 계속 가서 진짜 위험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미애 대표가 이런 분위기에서 대화 얘기하면 바보 취급받고 대화 얘기하면 뭐 안보의식이 없는 사람 같이 언론이 몰고 가는 이 시점에서 추미애 대표가 공개적으로 북한에도 특사 파견하고 미국에도 특사 파견하고 투트랙으로 가자라고 제안할 때 이제 저분이 지도자의 반열로 올라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 의원들이 막 고성 지르고 이게 정말 코미디 같았던 게 그 고성 지른 거는 이 대목이 아니고요. 네. 야당은 안보 문제에 왜 그러니까. 대통령 탓만 하냐 이거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전쟁 하자는 거예요, 뭐요. 근데 그게 그런 거거든요. 큰 틀을 봐야 되는데 북한이 큰일 났네. 이게 나만의 쑥대밭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큰 틀에서 보면 상징적으로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라고 놓고 이야기하면 나 형네한테 삐졌거든, 지금. 그래서 저쪽에 있는 트럼프 저놈하고 내가 직접 이야기할 거야, 이거고요. 그래서 김정은은 애써 남한 쪽의 것들을 무시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나랑 이야기하자고, 이놈아.
내가 다 니들 도와줄게 이거거든요. 이 틀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겉틀이 안 보이니까 마치 이제 북한 핵이 남한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소리. 핵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핵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핵이 만약에 남한에 떨어지면 평양도 북한도 위험해지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핵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건 북한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미국을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시각들 갖고 있어야 왜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깨써서 막 미국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북한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왜 어정쩡할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네, 그러니까 저는요 오히려 이 와중에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일본입니다. 예, 일본 재무장, 일본 핵무기 개발 이런 여지가 생기는 게 우리에겐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걱정하는 게 북한 핵이 고도화됐다. 그게 멀리 쏘고 대기권 재진입하는 거 하나 있고 핵의 용량이 점점점 커져서 파괴력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 파괴력이 커져서 이게 핵이라는 게 뭐 서울이 있으면 서울에 직접 투하하나요? 그 상공에 쫙 투하하면 그냥 한반도 전체가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이게 한반도 전체가 핵의 부작용에 시달리는 상황, 그 상황은 북한도 원하지 않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런데 걱정되는 건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냐 이거. 거기 3세대잖아요. 원래 3대가 부자인 경우가 없잖아요. 이게 희석되는 거잖아요, 점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걱정되는 지점이에요. 팟캐스트 3년이면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이제 북한이 수소폭탄에 얼마나 위력을 장착했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결국에는 핵을 발사할 수 있는 곳이 고정돼 있으면 그냥 무조건 타격받아요. 그래서 모든 핵 기술은 이동식 기술로 발전하거든요. SLBM, ICBM이 그건데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게 고정식으로 핵을 발사할 수 있는 곳은 타격을 받는 대신에 아무래도 정밀하게 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지점에 쏠 수 있는데 이동식은 이제 배에 태우거나 뭐 등등 이동식 같은 경우는 정밀도가 좀 떨어져서 그 정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김정은에 대한 분석은 저는 여러 가지 분들을 그 인터뷰를 해보고 제가 느낀 건데 김정은은 그냥 개방하고 싶어하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본주의 국가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북한의 X세대? 그런 느낌인데 거기서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항을 하고 있는 거고 최소한 우리 체제 보장만 해주면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왕조 국가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한 저쪽에 그 3대 세습만 갖고 이야기하기는 좀 약간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왕조 국가의 거부감이 우리가 다 있는 건 또 사실이죠. 예. 자유한국당의 형태를 보니 문재인 정부를 망칠 수만 있다면 아예 대한민국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요, 네.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정당, 안보정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그 로텐도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서 싸움이 붙었어요. 손혜원 의원 논란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네. 이제 거기서 나오면 중요한 말이, 보수정당이라고 하지 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들이 이러고 있냐라고 이제 하태경 의원 이야기를 했고. 저 보수정당 2번 죽이는 거야. 네. 정진석 의원이 이제 네가 네 입을 어떻게 보수를 말해 이 자식아 적나라하게 나오더만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에 단 한 번이라도 보수에 유능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예, 그거 보면 저는요 추락하는 보수에는 날개가 없다 이렇게 딱 생각이 그냥 정리. 그래서 북핵이니 뭐니 이런 걸 떠나서 만약에 박근혜 정권이었다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게 일단 제일 궁금했어요. 아직까지 탄핵을 안 당했다면 박근혜 정권일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어떻게 바뀐 됐을까요?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었으면 그냥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저 당황스러운 게 실제로 그랬을 것 같다는 정확한 제 생각과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드가 우리나라에 어디 성주 말고도 한 서너 군데 더 배치가 되고 이러면서 완전히 화약고 만들어놓은. 사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미국의 방패막이 역할을 안 하려고 하는 쪽과 하려고 하는 쪽의 싸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을 보면 MB 때는 4대강 이런 거 문제가 많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거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안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미일 삼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미일 한 수직동맹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그래서 그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북한 핵을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도 다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종속될 수 있는. 그래도 MB는
버텼다는 거예요. 그 버티는 게 수동적이긴 했지만.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그거 깨지고 그 밀어붙였잖아요. 막판에.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그게 무엇 때문인지 일본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그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용납됐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 용납해도 미일한 수직 동맹은 용납이 안 되거든요. 네. 그거는 이거는 보수가 더 반대해야 되는 게 에치슨 라인이 다시 일본 바로 위로 그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게 미일한 수직 동맹의 위험성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수가 미일한 수직 동맹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역사적으로만 보아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재 2017년 정도 되면은 이미 탈냉전 지나서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뭐 이렇게 그런 싸움이 아니고 결국엔 사실은 경제전쟁이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네. 이 시대에 맞춰서 군사력이나 핵증강 이런 거는 굉장히 낮아져야 돼요.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방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들이 뭔가 세계적으로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측면이라고 봐요. 지금 이 와중에도요. 네. 지금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통화하면서 트럼프가 무기판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올 만큼 청와대 당장 부인했는데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 상황도 결국은 미국의 군수업자들의 이해가 어떤 식으로든지 관철되는 흐름이다. 이거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미국이 절대선이고 뭐 중국과 북한은 악이고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거 설명 안 되고요. 미국이 절대 악일 수도 있고요. 저도 김정은 스타일은 마음에 안 드는 게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감하게 핵 포기해버리고 체제 보장하는 북한은 미국과 종전 합의하려고 하고 평화협정 맺으려고 해요. 그걸 미국이 안 해주고 있는 측면이 또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정말 안타까운 게 이승만 대통령은 왜 그때 북진통일 계속 주장하셔서 휴전협정 당사자 조인할 때 안 나가셔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그때 휴전협정 조인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정전협정 우리나라가 주체가 되는데, 아, 정말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좀 이것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네, 많아요. 저 진짜는요, 이런 거 눈 감고 한번 한반도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한반도가 중국에 이렇게 토끼 모양으로 붙어 있고, 토끼 모양 아닙니다. 호랑이 모양입니다. 네, 호랑이 모양으로 붙어 있고, 토끼, 호랑이, 네,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있고, 이런 지정학적 조건 속에 우리가 있는데, 라인을 38선에 긋냐, 아니면 일본 바로 위로 긋냐, 미국의 동북아 전략, 누군가는 짤 때, 이 지도를 놓고 짤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이든 뭐였건 에치슨 라인을 끌어올린 거잖아요, 38선으로. 그게 그냥 우리의 운명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그런데 미국은 카스트라 테프트 미리아뿐만 아니라 에치슨 라인을 그어서 우리나라를 안보의 그 핵심 라인에서 빼버린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 구상을 했던. 그러니까 이 대목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저는 미일한 수직 동맹이 이게 완성되는 순간 일본은 핵 재무장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미국이 이게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엄혹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움직임을 누군가는 주시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미국에게는 한반도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포기하면 잘라내버려도 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시각에서 이 시각이 미국의 시각이 아닌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이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백인이건 뭐 히스패닉이건 딱 마이크를 대잖아요. 그럼 어떤 정치 상황에 대한 얘기도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 이게 아주 분명하게 다 말을 해요. 그래서 저게 언어의 힘인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게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해요 진짜. 이게 사실은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정답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관점이 없어. 세상에 어떤 느낌이냐면요. 사람한테는 내용, 팩트, 선, 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감정이거든요.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트럼프 편, 북핵 때문에 들어주고 싶어도 그 정서가 저 나쁜 놈이니까 동지애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맹이 안 만들어지는 거라고. 네.
국민 정서라는 걸 감안하지 않은 채 뭔가를 행하니까 이렇게 엇박자 놓는 거고 이야기를 들어본즉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설레발치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요 보수 언론과 지금 야당 일부가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FTA까지 폐기를 들고 나오니까 미국 내에서 비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야당만 트럼프를 비판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그 반국익적 이런 행태를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한미 FTA를 폐기하려면은 미국 의회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다수의 의회 의원들도 한미 FTA 폐기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예, 공화당 의원도 반대해요. 네. 예. 키게 된 게 이게 한미 FTA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수 반대했지만 사실 미국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환영을 받지 못한 국민들이 스스로 한미 FTA의 관계를 완전히 역전시켜준 그 결과가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네. 미국이 유리할 것처럼 돼 있던 협상이었지만 결국엔 국민들이 이겨낸 결과물이고 요거를 또 폐기하면 또 뭐 얼마 손해를 보내 만에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한미 FTA 폐기까지 가게 돼서 무역 적자를 얼마나 보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고요. 네, 우리나라는 정말 일부 보수 언론 적폐, 그다음에 일부 야당의 비합리적인 그 행태, 외교에 대한 행태, 이거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어요.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와 모든 무역 중단을 고려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름하여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핵심은 누군지 아세요? 중국이죠. 네,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팔짱 끼고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고, 약간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턱 아래서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앉았으니. 그런데 과연 중국이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해 가는 이 과정이 싫기만 할까? 결국은 미중 간의 대결 구도 속에서 중국은 전혀 다른 셈법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보수 세력과 보수 언론이 맞닥뜨린 문제는 뭐냐면 전략핵을 들여오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심지어 과거의 새누리 세력의 미국 인맥으로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이런 정말 제가 보기엔 이건 진짜 순진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모자란 거죠. 그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미국의 경우는요. 전략핵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한반도 비핵화 기조가 남북 다 깨져요. 그렇게 되면 일본이 당장 핵 무장하겠다고 나오고 일본은 플루토늄 보유량과 뭐 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미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1990년 못된 시기에 그때 이해찬 총리가 의원 시절에 일본 핵무장 현장을 가다 그렇게 해갖고 그 르포 비슷한 기사까지 만들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굉장히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유했는데 만약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NPT 핵 확산 금지를 미국이 스스로 깬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일본이 핵무기 만들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일본 핵무기, 그다음에 북한 핵무기 사이에서 우리만 순한 양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핵무기 개발하겠다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핵을 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해온 기본 전략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라 그 구새누리 세력이 주장하는 전술핵을 들여온다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핵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현상은요 언론을 통해서 증폭이 되는데 지들 입맛대로 이제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까 네. 국민들은 그 언론의 자세에서 분위기를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거든요. 네. 실제로 정확한 팩트 전달은 북한이 미국과의 이러이러한 관계 때문에 북핵을 개발했고 남한에는 사실상 위협이 없을 것이며 그리고 이 문제는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풀려고 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발에 대한 뭐 강력한 뭔가를 주문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정확히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 분위기 시각에서 보더라고요. 언론들 자체가.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네. 지루하고 뻔한 소리 애대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런 건 있죠. 팟캐스트도 저는 포함돼야 된다고 보는데 자기 검열이 아직도 있어요. 북한 문제나 핵 문제 같은 걸 하면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응 방식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들이 설명해 주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속마음까지 들어가서 그렇죠.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만들어진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트럼프 그래서 쪽의 생각은 설명을 해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네, 그게 설명해 말이 주세요. 안 예, 되는 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개발할 길이다. 그렇죠. 그거는 미일 중소의 이해관계가 여기서 중첩되기 때문이다. 그게 4대 강국 보장론의 핵심이거든요. 한국이 6.25란 나라를 겪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직도. 네, 네. 근데 6.25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 나기 힘들다는 역설도 있어요. 그리고 네. 북한이나 한국이나 사실은 두 쪽 다 원하는 건 평화입니다. 북한은 핵을 가짐으로써 평화를 주려고 하고 한국은 그 반대인 거죠. 혹시 그 우리 이 전대위님 네, 복무 중일 때 북한 핵실험 한 적 있죠? 한 번이라도. 있습니다. 네. 군대 내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뭐 외출 외박이 통제가 되고 그게 제일 웃기단 말이야 이게. 아니 웃기기도 하고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하니까. 네, 왜냐하면 원래 그래요. 네, 병사리나 간부들이 가장 느낄 수 있는 평화로운 시기에 느낄 수 있는 이제 가장 강력한 그게 이제 외출 외박 통제. 휴가자 네. 복귀 같은 건 안 했죠, 그래도. 휴가자 복귀까지는 안 하고, 네, 이제 휴가자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뒤로 계속 밀리는 거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간부들도 이제 휴가가 다 통제가 되고. 그때 중대장은 어때요? 그 상황 되면 속으로 어떤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제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북한이 얘네 또 이러다 말겠지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시기만 지나가면 이제 풀리니까, 네, 이제 병사들을 독려할 때 그렇게 독려를 하죠. 이제 지금 잠깐 긴장하고 이 시간만 지나가면 다시 풀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상상은 안 한다는 얘기네요. 네, 뭐 제가 있을 때까지는 전쟁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북한 핵은 뭐 찬양할 건 못 되지만 근론적으로 말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안 일어나게끔 만드는 방어 요소는 분명히 돼요. 북한도 우리가 핵 개발하는 건 남한용이 아니라는 걸 공식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벌벌벌 떨면서 외출 해박을 금지시키냐고. 핵에 의한 전쟁 억지력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의 마냐를 미국이 실갱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하는 거 보면요. 어떤 면에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을 만큼 갑자기 장사의 시각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니까요. 저는 이 전 과정에서 지금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트럼프의 태도, 그리고 가장 거부감이 큰 게요. FTA 폐기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미국 내에서도 지금 역대 어느 대통령도 안보 문제를 경제와 이렇게 직접적인 협상 테이블에 동시에 올린 대통령이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국 국민들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서 탄핵까지 갔듯이 정말 미국 국민들은 되게 어떤 데 보면요. 놀랄 때가 있어요. CNN에서요. 길거리에 가는 아무 미국인에게 흑인은 없을까? 지금으로선 부정적이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이상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NPT 탈퇴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네. 파키스탄, 북한. 그래서 NPT 탈퇴하는 건데 어떻게 탈퇴하냐? NPT 그 규정을 보면 우리나라에 아주 심대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럴 때 NPT 탈퇴하고 우리도 핵무장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미국이 허용해주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은 왜 북한에게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는지는 사실은 전 방송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설명했는데 지금 한국이 만약에 핵폭탄을 만들려면 기술력은 있어요. 네, 있어요. 세계적 기술력이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다가 미사일 적세라는 걸 제어놓습니까? 네. 핵무기 기술이라는 건 두 가지거든요, 사실은. 하나는 강력한 살상력. 폭발력. 그리고 얼마나 멀리 쏘느냐, 이런 거거든요. 멀리 쏘느냐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사일 적세라고 해서 800km? 800km까지 넘지 못하게, 더 이상 그건 개발하지 못하게 로켓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해요. 뭐 그런 차원이 있어갖고.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 6차 핵실험이 나면서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버렸다고 해요. 네, 이게 500kg이 제한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6차 핵실험 이후에 통화를 해서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앴다. 이거를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보수 정권 9년 동안 못 해낸 일입니다.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주 국방 능력을 강화할 길을 미국을 설득해서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저 깜짝 놀란 게 아마 이게 제 예상은 그런 거거든요.
1979년에 미사일 지침을 처음으로 합의를 했는데 네. 그 미사일 지침이 왜 만들어졌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떠돌던 소문이 하나 있었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했다 이런 설이 있었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소설. 근데 그것 때문에 미국이 부랴부랴 니들 그러면 미사일을 그래서 우리가 자주국방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지들은 다 만들면서 한국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38년 동안 지금까지 네. 사거리 이번에 800km로 늘렸다고는 하지만 네. 그런 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주권 국가에서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전시 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시 작전권을 찾아오려고 하는 그 지난한 노력의 과정, 예, 그게 다 자주국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저는요 보수 쪽이 제일 이상한 게 원래 국방에 대해서 자주국방을 내세우는 게 되게 모든 나라가 보수 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의 일부는 다 그렇지 않겠죠. 일부는 이상하게 참여정부 때, DJ 정부 때 자주국방하고 자주국방하는 과정에서 여러 외교적인 뭐 다양한 수단을 쓰려고 그러면 그거 자, 지금 뭐 전국의 모든 보도 채널들은 지금 이제 북한의 핵 문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많이 진전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좀 그렇고요. 네. 우리 이제 북핵 전문가 나와 계시니까 오늘 든든하게 언론의 속성을 우리가 먼저 일단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론의 속성은 자극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거든요. 북한은 미국과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 핵을 만들어요. 이제 그 핵의 더 강력함을 만들기 위해서 수소폭탄을 만들어요. 그럼 언론이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그 핵이 서울에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까지 만들어줘요. 제가요 네. 지금 오는 길에 그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 기사 딱 그 제목이 나와서 무슨 이런 기사를 다 쓰냐고 지금. 그게 언론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팩트만 전달해줘도 되는데 팩트만 전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별걸 다 해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 분위기가 더 경색돼요.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래서 지금 북핵 실험에 미국이 꺼낸 대북 압박 카드 3가지? 그 압박 카드 3가지라고 하는 게 잘 들어보면 굉장히 어마무시한 것들이에요. 정말 전쟁이 날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더라. 첫 번째,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성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 위협은 엄청난 군사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워딩만 갖고 보면 지금 당장 북한을 미국이 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북한이 미국을 공격했을 때 대응을 강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한 이야기인데 이 워딩만 쭉 갖고 보면 지금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었죠. 예, 근데 이 말이 막 심할 때는 별로 뭐 그렇게 큰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고 큰일이 일어나기에 전조는 폭풍의 핵처럼 오히려 조용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지금 오히려 걱정할 지점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걱정해야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 미군이나 그다음에 미국인들이 소개 명령을 받았다. 맞아요. 그거 중요해요. 그 상황이 이게 가장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소개 명령이 내려졌다고 바로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진 않겠지만 일단 소개 명령이 내려지는 건 군사적 대응을 우선적 옵션으로 고려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죠. 근데 저는 늘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나오면서 생각하는 거는 한반도는요. DJ가 얘기한 4대 강국 보장론의 틀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반도를 규정한 군사적으로 군사 외교적으로 규정한 것 중에 가장 탁월하고 계속 작동하는 현실적인 게 4대 강국 보장론인 것 같아요. 한반도엔 전쟁이 일어나기 힘들